없이는 살아도 책 없이는 못 산다며 스스로를 활자 중독자라 칭하는 대추 한 알의 주인공 시인 장석주. 그의 못 말리는 책사랑으로 3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남다른 감수성으로 모든 책을 섭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책과 함께 울고 웃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60년 인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요즘 하루 일과가 책 읽고 쓰는 일이라면서요? 네, 저는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점심 전까지 글을 쓰고 매일, 그리고 오후에는 또 책을 읽고 또 산책하고 또 일찍 자고 한 10시 정도면 잡니다. 네. 생활이 좀 단순하죠. 단순한 게 아니죠, 그거. 3만 권의 책을 소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그 제 책을 예. 한 번도 네.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3만 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대략. 아무튼 그것 이상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서울 살다가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갈 때 집을 2채를 지었어요. 네. 한 25평 되는데 한 채는 살림집, 한 채는 전체가 서가로 된 서가가 들어있는 책. 부럽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몇 년 전에 예. 그 아래 땅 한 300평에 한 5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책을 거기 일부 반은 글로 옮겼습니다. 와, 계속 정말. 해마다 책이 한 1,500권 정도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책이 한 1,000권 정도 되고 네. 출판사나 저자들이 보내주는 책이 한 500권 정도 돼서 그래서 정말. 책은 저는 버리지 않거든요. 네. 모아다 보니까 예. 책을 둘 공간이 필요해서 새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거. 네. 그런데 거기 딱 앉아 있으면 흡사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책 속에 둘러싸여 사는 네. 기분이 어떤가. 잘 모르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무심코 열었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겠죠. 네, 개인이 그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이 있으니까 좀 놀라기도 하시죠. 그거 한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 다 그냥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예. 그 책마다 또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럼. 편차가 납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면 그 1930년대 활동했던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그분이 35년인가 6년에 사슴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네. 100권이 초판본이 나왔는데 그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시집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근데 그 시집은 백석 시인이 정지용 시인한테 서명을 해서 헌정한 시집인데 얼마를 불렀겠습니까? 상상을 불허하는 액수를 불렀어요. 그 시집을 5억 주고 팔겠다. 5억이요? 예. 그러니까 그 제 책 중에도 뭐 몇십 년 된 책들이 있는데 제가 구입했던 것보다 훨씬 그렇게 몇십 배 뛴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 3만 권의 책들의 값을 환산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뭐 물어본 제가 참 우물이죠. 예, 그런데 진짜 하루라도 책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듯이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를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예. 좀 냉정하게 말하면 활자 중독증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은 밥은 굶을 수 있는데 책은 안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일 그렇게 책을 읽고 쓰다가 이제 오후에는 산책을 가는데 많은 경우 산책의 장소 중에 하나가 서점을 또 찾아가요. 예. 그리고 또 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을 사들고 들어오고. 가히 활자 중독증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막 책을 안 읽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막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오.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뇌는 또 다른 위라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비면 허기를 느끼고 네. 뭐 몸이 못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뇌가 비면은 똑같은 허기를 느낍니다. 정신적 허기. 그러니까 위가 빈 것과 똑같은 상태에 빠져요. 뭔가 불안해집니다. 심정적으로. 불안해지고요. 네. 예. 안절부절 못. 예. 최근 한 3년 동안에 또 저한테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강연이에요. 네. 제가 뭐 그런 네티즌들 사이에 독서광으로 이제 소문이 알려졌어요. 많은 책들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독서법을 하는지
제가 하는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1년에 책을 1000권 산다고 했으니까 1000권은 어떤 형태인지 읽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읽는 특별한 독서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선 저는 속독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하는 독서법을 보니까 속독법에서 가르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을 읽고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독하고 숙독하고 통독해야 될 책이 있고 많은 책들은 그게 필요치 않고 발췌독 부분만 읽어도 되는 책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동일한 분야의 책에서 그 앞선 저자의 연구나 지식을 대부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책과 책 사이에 교집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교집합 부분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2번, 3번, 뭐 10번 읽는 책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최적화된 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에 나온 내용인데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그 분야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면 뇌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뇌가 바뀐 겁니다. 네. 책 읽는 뇌, 책 쓰는 뇌로 제 뇌가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점에 가면 이것이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마라톤 선수들이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오는 뭐 30km 넘는 어떤 지점에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요. 이게 뇌가 고통스러운 육체에 보상을 주는데 그게 황홀경에 이를 정도로 행복 물질을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네.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면서 고통을 잊는데 그런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예. 낭독하면서는 읽지 않으세요? 낭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없어요? 지식의 생산량이 인류 문명사에서 20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 해에 뭐 새로운 신간이 4만 종 이상 나오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1000권 읽는 건 그건 40분의 1인가요? 네. 예.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밖에 안 된다. 책을 참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책을 가장 어떤 분야? 좋아하고 선호하세요? 물론 이제 그 10대 때는 주로 문학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인이고 또 비평가가 되었고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15살 때부터 가졌으니까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그런 주로 문학책을 읽어보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학 책들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서 지금은 뭐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습니다. 물리학 책도 읽고요. 혹은 뭐 진화 생물학 혹은 뇌과학 그리고 뭐 우주학 이런 책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요리에 관한 책도 있고요. 축구, 야구에 관한 책. 우와. 문학, 철학, 역사, 인문학 책들은 뭐 기본적이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책을 읽습니다. 서점에 아주 대단한 VIP분이 계세요. 그 제가 인터넷 거래하는 서점은 연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사서 보니까 네. VIP 고객입니다. 오, 특별 고객이죠. 소설, 산문집, 시집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내셨고 네. 또 보시고 내셨고 다방면으로 뛰어나셨다 하는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책 읽고 쓰는 것만 잘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합니다. 이 스스로를 그 문장 노동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직장이나 혹은 일터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노동을 하듯이 저도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자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는 일을 하니까 저도 일종의 노동자.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문장을 쓰는 일이니까 제가 문장 노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없던 조어죠. 그래서
40년간을 그 지내오면서 그 낸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제가 시집, 소설, 비평집, 입문서, 뭐 평전, 네. 동화 이런 책들을 썼는데 지금까지 쓴 책이 70종입니다. 와. 70여 권의 책을 내셨어요. 예. 그 인쇄와 원고료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책이 뭐 그런 빅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뭐 1, 2만 부씩 나가니까 그런 책에서 얻어지는 이 저작권료와 또 원고료가 네. 충분히 책을 사서 읽을 만큼 여유가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요 1억이 넘으신다고. 지금까지 계속입니까? 그 전원 생활 처음부터 이후- 그렇지는 않고요. 않죠? 네. 예, 몇 년 전부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예. 제가 재작년에 6권을 냈고요. 작년에 4권을 냈고 네. 올해 한 6종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된 책들이고요. 사실은 한 20년 전에 책을 1년에 몇 권씩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뇌라는 것은 거의 그 무한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비례해서 많아지게 됐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한다. 뇌과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의 10% 10%. 정도만 네.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머리가 가장 좋다는 아인슈타인이 19% 쓰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야 될 일들이 예. 제가 지금도 뭐 월간지 5군데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대체 아니. 아이는 아빠의 등만 바라보고 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할 정도면은 그 딸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왔는데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돌아가면서 굉장히 너무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자기가 본 것은 아빠의 등밖에 없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 정말 딸하고 둘이 여행이라도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네네. 가고 난 뒤에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갈수록 참 진짜 장석주 네. 시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어린 시절 또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 그 아니나 다를까 6살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6살 때. 예. 정말. 참 어떤 운동화를 사고 어떤 책가방을 그러니까요. 들고 예. 그런 걸 생각할 나이에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태어난 곳이 논산이거든요. 네. 논산에서 조금 들어가는 시골 네. 농촌입니다. 외가였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자랐는데 6살 때부터 인간이 이 죽는 존재, 언젠가 이 존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멸에서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 6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뛰어놀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밤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얼마 동안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그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갖게 될까요? 그러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간이 왜 죽어야만 되는가, 인간은 왜 죽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오늘날까지 책을 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죠. 철학 과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6살 때부터 그런 그 철학적 의문을 품고 오늘날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맨날 그때 그 나이에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 엄마는 날 자꾸 때릴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죽으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상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상여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상여에 그 처음에 서서 이끄는 분이 종을 울리면서 하는 그런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기에서. 것들이 그 곡조의 어떤 그 어떤 슬픔이라든지 처절함이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슴을 좀 쳤던 것 같아요. 혹시
모든 사물을 예사로이 보지 않는 그런 눈과 귀를 갖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대요.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때에 대한 사실은 영향 어렸을 아닙니까? 때 교육에 뭐 영향.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떼놓고 외지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떠도셨거든요. 아, 그럼 누구 손에 살았습니까? 아,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고. 외할머니께서. 예. 그래서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서울에서 부모님과 합쳐서 살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그러니까 목수일을 하셨죠. 네, 예, 목수셨어요. 네. 예. 목수셨는데 아버님은 저는 그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다른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어요. 좀 비천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목수일보다는 뭔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물을 보는 그런 직업에 대한 선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셨고 상당히 그 손기술이 있으신 분인데 재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일을 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사업을 벌이셨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고 뭐 책 살 돈이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 집에 가서 책을 읽고 한 얘기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까? 예, 그 당시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들 중에 형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 집에 다락방이나 이런 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런 책들을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다 읽었죠. 예. 형제가 어떻게 되셨나요? 5남매고 제가 맞입니다. 장남으로서 그 책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셨고 공부도 꽤 좀 했으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했죠. 중학교 들어가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또 예.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근데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간 이 충돌을 해서 갈등도 좀 빚어졌고 사춘기 때입니까? 네, 반항도 좀 했고 그랬죠. 예. 사실 뭐 공부를 전혀 안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제 성적은 뭐 거의 바닥이었는데 입시를 한 석 달 남겨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시험을 봤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네. 왜요? 저희 집이 이제 좀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빨리 은행원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집안 일을 도우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셔서 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좋은 상업고등학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예. 들어가 보니 그것들이 저한테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리고 또 2학년 때 제가 또 교련 수업을 또 좀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예. 교련 교사한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왜 거부하셨는지 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치기 나름대로 평화주의 사상이 물든 거예요. 책을 워낙 예. 많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꼭 옳은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시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까지 5년, 6년 정말 도서관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면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읽겠다라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그 각오로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책을 이렇게 펼치다가 우연히 본 그 글 가운데서 그 욕조라는 네. 제목의 글인데 거기에서 한 부분이 기억에 지금 남는데 희망을 탕진한 시간이 그때였다고 생각이 되세요? 희망을 탕진했던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대단히 이 학벌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인데 예. 아무런 학벌도 없이 내가 성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예. 23살에 결혼하신 네. 네. 그럼 부인은 참으로 암담하셨겠네. 네, 뭘 믿고 저를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2년 연상이었고 그 사람은 체육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펜싱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것도 니체 철학의 영향인데 저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렇게 좀 신체적으로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동적인 사람을 내가 책을 읽고 머리를 쓰는 이 정적이고 지적인 일을 하니까 그 반대 사람을 만나 이세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이세까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만날 리가 있어요. 네, 지금. 인연이 닿은 거죠. 예. 어떻게 만나셨나요? 뭐 그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그때 뭐 돈벌이를 하지 못할 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한테 이제 뭐 그런 필요한 도움도 주고 그래서 정말 아무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빈손으로 결혼을 했고 정말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저는 이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여러 현상 공모들이 있어요. 시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서 네. 6개월씩 살고 그랬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제 집에서 용돈을 받았을 처지는 아니니까 여중 3학년 학생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가서 몇 시간씩 그 여학생의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제 한 달 용돈인데 그 용돈으로 책을 사보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매일 아침에 그때 경기고등학교가 없어진 자리에 정독도서관이라는 서울 시립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그 시립도서관을 매일 다녔고 그리고 도서관은 또 신간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종로 일대의 대형 서점들을 다니면서 새로 나오는 신간들을 또 서점에 서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대를 넘겼고 그 정독도서관 참고열람실에 한 자리가 아주 좋아하던 자리가 있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제 어깨를 넘어서 이렇게 책상에 떨어져요. 근데 그 햇빛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제가 시를 쓰고 처음으로 평론이라는 걸 처음 썼습니다. 그때 평론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아주 좋아했고 또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셔서 콜린 윌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비평가도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17살 때 정규교육을 그만두고 6개월은 노동하고 6개월은 런던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써가지고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 아웃사이더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평론을 1978년 가을에 2편을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하는데 제가 25살 되던 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시와 평론이 당선합니다. 그렇죠. 순전히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감회가 아주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춘문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사법고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사법고시보다 뚫기가 더 어려운 관문이죠. 그렇죠. 제가 당선되던 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뭐 한 7, 8천 편이 이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을 뽑는 거거든요. 1년에 단 한 편. 그러니까 그 관문을 뚫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바늘구멍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때 읽었던 고전들이 몇십 년 동안 저를 받쳐준 어떤 지적인 그 힘 그리고 또 어떤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어떤 큰 출판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편집부에 입사했는데 네. 거기서 또 능력을 발휘해서 베스트셀러? 예, 베스트셀러 제가 2권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 사장님이 25살의 청년에게 편집부장이라는 발령을 냈습니다. 와. 그때 저는 뭐 지금 기억해 보니까
23살에 결혼했고 네. 애가 둘이었고 200만 원짜리 방 2칸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빈털터리 청년인데 머릿속에 나름대로 어떤 그 지적인 축적된 게 있어서 그때 그 사장님에게 저는 이 출판사에 3년만 근무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3년 뒤에 네. 사표를 내고 출판사를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으로 해서 출판사를 경영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 20대 후반에 그 저를 따라다니던 후배 하나를 데리고 정말 빈손으로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1년 뒤에 그해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베스트셀러 많이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집을 제가 87년도에 냈습니다. 홀로석이라는 홀로석이라는 시집이죠. 시집인데 그 시집이 200만 부가 팔렸어요. 와. 그래서 30대 제가 중반에 청담동에 서울 청담동에 5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제가 살던 집이 62평. 강남 1번지에 예, 가장 비싼 번듯하게 곳에 이제 빌딩에다 아파트에다. 직원이 한 32명 정도. 와.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 자퇴한 사람 중에 유명인은 정우성과 저 장석주 예. 두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 예. 제가 저하고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같은 뭐 한참 후배지만은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네.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나고 그래요. 예. 동문들이 아이고, 얘기하는 그 학교에는 또 자퇴한 학생이 있는데 지금 유명인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전부 다 자퇴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동문들이 건의해서 네. 제가 38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사실은 그 졸업장이 저한테 그렇게 필요치도 않고 네. 이미 제가 대학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 10년 동안 교수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래도 참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들고서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럽겠네요. When the world is ready to fall on your little shoulders, and when you're feeling lonely and small. 정점에 섰다. 성공의 정점에 선 거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두 가지인데 그렇게 성공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른 나이에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원하던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에 네, 돈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다. 저는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고 초안이었던 건데 이 책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출판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일에 물론 열심히 일을 했고 엄청 뭐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1992년도에 터집니다. 마광수 네,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던 씨의 네.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마광수 교수의 교수의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제가 출판했고 그해 10월 1992년 10월에 전격적으로 마 교수와 제가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투옥이 되죠.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2달 61일간 92년 12월 30일 날 예. 오늘이 그렇네요. 녹화일로는. 예, 녹화일로는 예. 오늘이네요. 예. 오늘 제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1월 4일 날 예. 제가 조그만 세면 도구만 든 백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내려가서 서귀포 한 지인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출판사를 접자 해서 올라오자마자 출판사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건물도 팔고 집을 팔아서 거래처의 모든 계산할 것을 다 정리해주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놔두고 빈몸으로 나온 게 1993년도입니다.
예.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시 이제 읽고 쓰는 일만 하는 전업 작가로 사는 제 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기도 안성에 출판사 할 때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을 짓고 내려와 살겠다. 호숫가에 고추밭을 2,000평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서울 살림을 다 접고 거기 전원주택을 짓고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고 지금 14년째 살고 있고 예. 안성 내려갔을 때는 뭘로 생계를 이어가나 하는 어떤 굉장히 좀 암담한 지경이었는데 예. 사실은 집 지을 때도 제 돈이 없어서 그 가까운 농협에 가서 토지를 담보로 1억을 얻어서 집을 지었고 남은 돈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묘목을 심어서 소나무 묘목을 한 3년 정도 키우면 예. 비싸게 판다더라. 아, 돈 된다고. 그래 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몇천 그루를 사서 그 밭을 밀고 오. 그 묘목을 심었습니다. 네. 지금 잘잖아요.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풀이 사람 키보다 이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이 풀이 자라니까 소나무 묘목이 자라.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빨갛게 돼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이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년 만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몇천 그루 다 죽였네, 그거. 네.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1년 만에 다 탕진을 한 그러니까. 거죠. 예. 제가 모르는 일을 예.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따랐다가 예. 망한 케이스죠. 저도 지금 그 얘기 듣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거 할 뻔했는데. 아유.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것만 해야죠. 그것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안 읽으면 못 살거든요. 예. 책을 제가 보고 있는 사이에 풀들이 자라는 그럼요. 거죠. 내려가면서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연구가 없고 또 일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그 호수에 물이 바라다 보이거든요. 바람이 밀고 가는 호수 물결을 바라다 보면서 매일 책을 읽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었고 장자.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두 권을 100번 이상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뭐 조금씩 썼는데 그게 이제 노자 도덕경과 더불어서 시골에 사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이 이제 2005년도에 처음에 느림과 비움이라고 나오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는 모습을 찍어서 1시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됐고 그러고 보니까 장아무개라는 시인이 시골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 전원주택 생활을 한다. 네. 그리고 화면에 너무 멋있게 나오거든요. 속사정은 다 가려지고.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유명한 여성 잡지들 한 10여 군데가 달려와서 제 사는 모습을 찍어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잡지마다 다 이게 4페이지, 5페이지씩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약 뭐 정말 굉장히 어떤 돈 많은 부르주아처럼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생계조차도 예. 불분명할 때였는데. 그렇죠. 장석주 시인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 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뭔데요? 이 대추 하날이라는 시가 참 유명하세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들었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돼 있죠. 수록돼 있는 건데. 네. 2011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교과서에 2학년 수록이 교과서에. 지금 돼 있다고 하네요. 대추 한알. 네. 어디 한번. 대추 하날. 네. 대추 하날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시입니다. 와. 시가 참 짧은데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함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한 2005년도 정도에 쓴 시인데요. 그 안성대에 가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봄마다
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 소나무 묘목은 실패했지만 네. 끊임없이 많은 나무 시장에서 나무를 사다가 유실수도 심고 뭐 꽃나무도 심고 그 중에 이제 대추나무도 몇 그루 심었는데 그게 한 3년 지나니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더라고요. 빨갛게 아주 크고 탐스럽게. 근데 다 지고 열매로 맺은 게 한 3개 정도. 근데 그게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광화문의 어떤 큰 빌딩에 그 걸렸어요. 걸렸죠. 석 달 동안. 그러니까 90일 동안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시를 읽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가 유명해졌고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실렸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부터 유명한 분들이 너무 자기의 애송시로 삼은 국민시가 됐고 이 대추 한 알로 제가 해마다 대추 몇 가만이에 해당하는 와. 저작권료가 대통장에 대추나무만큼 그 시가 말하는 게 이제 고진감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도 쉬이 만들어지는 열매는 없다. 그런 고난을 겪은 끝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주 분들의 사랑을 단순 명료하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네. 예, 그런 시간일까 생각합니다. 기왕의 노자 장자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100번 이상 읽으셨다는데 그 깨달은 점이 뭡니까? 노자 장자는 이제 사실 그 조선 600년 동안 유교 이념이 우리 조선 사회의 어떤 통치 이념이었고 그래서 노장 사상 약간 변두리 주변부죠. 근데 저는 노자와 장자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의자연,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인위적인 것 너무 많이 배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근데 이 노장 사상이 형성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수없이 많은 제국들로 분열되어 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 멀쩡한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병신이 되거나 죽기가 일쑤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뭔가 나서서 자기 재능을 뽐내고 뭔가 그러면 일찍 죽는다는 거죠. 자연 수명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장자 같은 경우도 지혜롭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웃 나라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뭐 국무총리를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장자가 거절하거든요. 나는 진흙탕 속에서 산 거북이 되어서 진흙을 묻히고 살고 싶지 죽은 거북이 되어서 박제가 되어가지고 오동나무에 모셔지고 그것을 또 비단으로 싸서 비단으로 장롱에 놓인 그런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비유했어. 예. 박제가 된 거북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산 거북으로 진흙탕 구덩에서 뒹굴며 살겠다. 가난했거든요. 예.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집신을 삶아서 부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천을 주유하면서 유쾌하게 살았던 철학자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재미있는 게 쓸모 있음을 구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며 살아라. 무용지 대용이라는 철학을 그때 2500년 전에 그걸 구축을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버리고 비우고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노자나 장자에게서 큰 배움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시골에서 정말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제가 공자 논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읽고 논어에서 배울 것. 논어는 이제 끊임없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배움의 그 가치 목표가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장하고 공자는 참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노자하고 공자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20년 정도 노자가 더 나이가 많은데 공자가 노자를 찾아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
가서 예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공자에 관한 책을 지금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성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노장 사상의 그 메시지처럼 네. 좀 느리게 사는 그런 편인가요? 네. 그렇게 느리게 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서울과 또 안성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대단한 독서가답고 그런 분답게 그냥 발자취가 처음부터 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책이 왜 좋은가 하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식을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마라. 좋네요. 네. 좋은 친구 아닙니까? 예. 평생 벗 예. 그러니까 배신을 모르는 그러니까. 것이 책입니다. 그 작가가 순식간에 자기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 독대하는 거니까. 거죠. 그렇죠. 그 책을 읽는 동안은 그 책을 쓴 저자와 내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참 이게 오늘 진솔된 얘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네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지요? 지금 꿈은 제 인생의 3분의 1을 제주도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3분의 1이요. 네, 예. 3분의 제주도에서 뭐 하시면서? 글 쓰고 책 읽으면서. 그래서 그게 30년 전부터 꿈입니다. 제가 세워놓은 꿈인데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 땅을 한 400평 사서 올해 곧 그 집회실을 하나 짓고 거기에 여행자 도서관을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내년 안에. 여행자 도서관. 예. 야, 그 기가 막히네요. 제주도 여행 오시는 분들이 와서 쉬면서 그늘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전부 가지고 내려가서 그리고 저는 또 걷는 걸 좋아하니까 제주도 올레길을 많이 걷고 제주도의 기후라든지 이 자연 풍광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야, 그 명소가 또 되겠는데요. 제주도 오시면 나중에 꼭 들르십시오. 와. 제가 도장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거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곳에서 뭐 집필을 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꿈도 이루시고 특히 우리 대중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자 도서관이 할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네. 독자들이 저한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네. 그것을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책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불현듯 드네요. 읽든 안 읽든 책을 막 사서 넣는 것도 좋죠. 예. 그러면은 언젠가는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책을 가까이 두면은 언젠가는 읽게 예, 됩니다. 읽든 안 읽든 사가지고 놓고 그러다 보면 한번 뒤져보고는 그리고 내가 안 읽으면 내 자식들이 읽고 예. 내 자식들이 안 읽으면 그 친구들이 읽을 것이고 누군가가 읽게 됩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은 네. 모든 책 읽기는 내 운동에 뛰어난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선생님 신간 또 6권 준비하고 계신데요. 좋은 책들로 또 독자들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고요. 건강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쩌면 토크 엔조이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 보내셨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이 하는 일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은 단순하게, 생각은 고매하게.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네. 조금만 그 긴장을 늦추면은 생활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순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생각은 풍부하게 가지시라는 거죠. 그게 그 어떤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좌우명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Sorry.